9강 과학기술과 윤리단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정리 먼저 간단하게 해볼게요. 과학기술과 윤리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학기술의 전망, 그리고 과학기술의 가치 개입이냐 중립이냐, 세 번째는 과학기술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내적 책임이냐 외적 책임이냐 이 부분 보시는데 요나스 선생님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의 전망 부분에서는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 나오는 사상가가 베이컨 선생님이시고, 이 베이컨 선생님이 하시는 게 이제 과학기술 지상주의다, 과학기술 낙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비판하셨던 분이 이제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인 호르크하이머 선생님이 있으시고, 베이컨에게 인간의 이성을 너무 도구적으로만 사용한다 라고 해서 종합적인 이성의 사고를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호르크하이머 선생님이 비판하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에게 피해를 주니까 과학기술을 발달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과학기술 혐오주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과학기술 혐오주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환경 파시즘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생태주의자들에게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논쟁이 이제 과학기술의 가치의 중립이냐 개입이냐를 이야기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 중립을 인정하는 그런 사상가들을 보시면요, 야스퍼스, 푸엔카레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 나온 표현은 아주 우리 생윤 문제에서나 선지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고, 이 분들은 기술이 가치 판단의 개입을 받지 말아야 된다, 사실의 영역이고 진위의 영역으로서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에 비해서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었죠. 하이데거, 요나스 역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같이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하이데거 선생님은 우리가 과학기술에게 무방비 상태로 맡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나스 선생님은 우리 많이 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새로운 윤리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 실천 응용, 실천 규범 윤리학 혹은 응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제가 요나스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과학기술이 윤리적인 통제, 간섭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사상가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좀 중간, 중도의 개념으로서 두 입장을 조화시킨 입장이죠. 정당화 맥락, 그러니까 과학을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치가 중립되어야 되고, 발견하고 활용하는 맥락에서는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상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시켜가지고 책임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내적 책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을 강조를 많이 하고요. 외적 책임,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상가들은 가치 개입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사상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내적 책임이냐 외적 책임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 구분을 좀 해주세요. 내적 책임만 강조하시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오펜하이머이시고요. 오펜하이머는 연구 과정에서의 책임만 강조할 뿐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다, 오히려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몫이다, 정치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과학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사상가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젠베르크 선생님은 과학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라고 보시는 사상가죠. 그래서 외적 책임까지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내적 책임 따로 외적 책임 따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신 분은 이제 요나스예요. 사실 앞에 두 문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빈도가 높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씩만 확인해 주시고 제시문 잘 살펴봐 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비해서 요나스는 이론이 좀 필요한 사상가죠. 일단 요나스는 칸트 계열의 사상가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당위적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에 비해서 윤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윤리적인 공백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활용해서 생태학적 정언명령으로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지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연환경과 미래세대가 존속하는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 생태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인간중심주의자도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책임의 대상, 책임의 주체, 책임의 범위 이거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책임의 주체가 제일 중요한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현 세대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만이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일방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현 세대의 인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미래 세대의 인간도 되고요. 그리고 자연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태주의자인 것 같고요. 이 모든 대상이 내재적 가치를 다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내재적 가치를 다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생태중심주의자 같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그 존속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스는 어떤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지 말고 그냥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책임의 범위는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입니다. 여기 모든이에요. 모든이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예방적인 책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이런 최고 악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윤리의 출발점은 이런 최고 악에 대한 공포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공포의 발견수를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의도한 결과의 행위뿐만 아니라 요나스는요.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과적 책임, 사후적 책임, 소급적 책임뿐만 아니라 예견적 책임, 예방적 책임, 사전적 책임을 모두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요나스의 이야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데요. 우리 수능 완성해 보시면 그 밑에 자료 더하기에 보시면 오펜하이머의 입장과 요나스의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제시문들을 한 번씩 봐주면서 사상가들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능 완성 64페이지 9강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윤리 단원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강연자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강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책임지는데 예방하는 것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책임윤리는 미래지향적인 책임윤리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즉 우리에게 책임의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의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는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과학기술에 관련돼서 이렇게 예방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상가는 요나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요나스 선생님입니다. 1번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죠.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어떤 사상가든지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2번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 다른 말로 예방적 책임 맞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 맞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생각을 해보면 당위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요나스 선생님은 칸트를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경론적 그 정언 명령 이렇게 얘기하죠. 생태학적 정언 명령, 생태학적 정언 명령. 그래서 일종의 의무론을 계승한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4번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요나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현 세대 인간이지만 현 세대 인간뿐만 아니라 현 세대 플러스 미래 세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 보통 우리가 생태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이죠. 그렇지만 책임은 유일하게 현 세대만 지는 일방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 현세대와 미래세대에는 호혜적인 책임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호혜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상호 간에 어떤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현 세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적 책임입니다. 일방적.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과학자에게 윤리적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제시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요거를 꼭 확인했어요. 결과냐 과정이냐 요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활용하는데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과 다르게 결과를 활용할 때 과학자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과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인류는 과학기술에 종속되어 기술을 제어할 수도 없고 기술로 인한 폐해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니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과학자에게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시면요. 결과 활용으로 인해서 윤리적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외적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과학자가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몰두할 때 기술 발전이 가능하다. 그 결과 인류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번영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가치는 개입되면 안 된다. 가치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과학기술에 관한 낙관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신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가는 과학기술의 독립성 보장이 인류 진보에 공헌한다라고 보는데 독립성을 보장하자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가치 개입이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니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배제해라. 가치 중립 맞네요. 니은이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가는 나와 달리 과학기술 연구 활동에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가는 가치 개입이죠.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 나는 가와 달리 과학자에게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회적인 책임이 외적 책임이죠. 외적 책임을 지금 강조하는 건 가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달리가 아니라 가는 이렇다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해당되지 않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제시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죠. 요 정육면체 문제 요거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갑 보겠습니다. 과학자는 자연 그대로의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의 시작은 물론 연구 진행 과정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회적 책무나 미래 윤리 문제에 걱정하여 과학자의 연구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사실을 연구하는 거니까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의 시작에도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고
연구 진행 과정에도 사회적인 책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치 중립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외적 책임은 없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죠. 을 보시면 과학자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와 그 결과 활용 과정에서, 여기 결과 또 나오죠? 결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예측하여 이에 사회에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 외적 책임이 있다. 외적 책임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치 개입이나 외적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축, 과학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개입을 강조하는 거, 강조하겠죠.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연구 주제의 설정 단계부터 사회적인 책임의 부과, 사회적 책임의 과학 연구 주제 설정 단계부터니까요. 여기 앞에 사회적 책임의 부과를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과학자의 자신의 연구와 그 결과 활용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시작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아가 을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Z 보시면 과학자에게 자신의 과학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회에 공지할 의무, 역시 외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것도 나에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시면 X축도 높고 Y축도 높고 Z축도 높아야 되니까 모두가 높은 여기 니은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상편지를 쓴 필자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양자를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은 자연의 반영이고 사회적 요인에 오염되지 않은 합리성의 산물이며 전문가의 독립적 영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성물이며 과학기술과 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시각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사회적인 맥락과 얽혀있다. 조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접근이 오히려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심화시켜 대중의 불신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술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오늘 기술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민주화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기술시민권 표시하셔야 되겠네요. 행사가 보장될 때 과학기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가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기술시민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과학에서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과학의 영향을 받는 시민이 그 과학기술 영역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술시민권 이야기입니다. 기억 보기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맞죠? 니은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술 전문가에게 의사결정을 일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과학기술 연구주제 설정부터 기술 전문가와 시민 간의 소통, 그렇죠.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을 과학기술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시민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냥 제시문 보시고 푸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5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목적 설정부터 연구 과정과 활용까지 모두 사회적인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가치 개입이네요.
같이 개입을 강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과학기술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그 방향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연구 결과는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니까 그 결과를 과학자가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상가를 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 갖습니다. 공표까지만이네요. 그러면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중에서 내적 책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외적 책임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자의 학문 성과가 인류 복제에 이용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 절멸과 범죄 행위에 악용될 것이니 문제는 그 과학 영역이 아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서 사회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가 3번에 있네요.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의 쟁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의합니다는 토론의 쟁점이 될 수 없고, 동의합니다 앞에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달라지는 의견이 나올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를 살펴보시고 그 앞뒤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의 활용이 인간의 삶에 어떠하게 미칠지 고려해라, 이렇게 하고 갑은 연구와 실험 결과가 인류 복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또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학기술의 실험 과정에서 그냥 정직하면 되고, 을은 사회적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과학자에게 지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토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2번에 있네요. 여기 외적 책임, 이게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수행하는가에 을은 동의하고 갑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토론 문제는 의견이 달라지는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과학자의 연구 활동 목적은 과학적 진리 발견이며 그 연구와 결과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해악은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과학자의 연구 활동은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여기 우리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형식으로 내리는 그런 형식이죠. 근데 이렇게 전제 이렇게 나오시면 사실은 우리 3탄 논법에 나오는 그런 형식이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으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가 B, 여기까지가 C, 여기까지가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고려하지 말고 그냥 내용을 보시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연구 활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학자의 연구가 연구 활동이 과학적 진리 발견하는 거다. 과학적 진리 발견이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에 대한 반론을 고르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사실적인 어떤 지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의 영향과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서 연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니까 정답은 2번. 결과 활용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외적 책임까지 강조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여러분이 천천히 보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이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여기 중요한 거 나왔네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과학기술의 무방비 상태로 맡겨지게 된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이데거 선생님이시죠. 하이데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그냥 기술이 아니라 과학 기술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개입을 주장하는 사상가이죠. 요거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아주 유명한 그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갑부터 보시죠. 핵 분열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 수많은 사람을 상실하는 무기 개발로 이어진 것은 우리 연구 결과의 책임입니다. 라고 해서 과학자의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외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을을 보시면 우리는 과학기술 개발하는 연구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라서 원자폭탄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거 우리 오펜하이머와 요 사람은 하이젠베르그 요 사람하고도 같죠. 병씨 보시면 원자폭탄의 제조 행위는 가치 중립적이며 순수 학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오펜하이머와 약간 비슷한 입장으로 두 사람은 가치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의 경우에는 같이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개입을 강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는 가치 개입이었죠. 갑은 과학기술이 윤리와 규범과 무관한 독립적인 영역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얘기하지 않겠죠. 하이데거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갑은 무관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니은 보시면 을은 과학기술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모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지는 않죠. 지금 여기서는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순수한 학문 활동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병씨는 과학기술 개발 연구자도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쵸? 하이데거는 같이 개입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리을 과학기술 연구가 인간 사회와 무관한 그 자체의 독립성을 가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과학기술 윤리가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어떤 사상가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보기 안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68페이지 9번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과학기술은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학문을 하는 거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연구 단계에서부터 활용에까지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독립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을을 보시면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과 부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과학기술과 도덕적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연구와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은 도덕적 가치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활용하는 데까지 독립된 영역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씨 보시면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진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주관적인 가치나 다른 분야의 영향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 여기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 네. 정당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정당화 과정. 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가치 중립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견되고 활용되는 맥락에서는 가치로부터 독립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치 개입인 거죠. 자, 그러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갑은 무조건 중립이어야 된다. 여기는 무조건 개입이어야 된다. 여기는 정당화 과정과 맥락과 발견 활용의 맥락을 구분해라. 이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A. 과학기술은 언제나 가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함을 간과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립이고 이 사람은 개입이니까 언제나 맞네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B, D에 해당하는 니은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연구 과정에서 과학기술자의 연구 주관적 가치가 배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분이죠. 을이 배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갑이나 병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틀렸고요. 디귿 E와 B인데요. E와 B. 네.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근데 너는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을도 활용하는 과정은 개입을 해야 하고 있고요. 전과정이니까. 병은 활용하는 과정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갑은 중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 과학기술의 정당화 맥락과 발견 및 활용의 맥락을 구분해야 된다. 라고 지금 병씨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 인류의 생존 가치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상가는 그에 져서 책임의 원칙에서 책임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윤리학의 나침반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윤리학의 나침반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리 위험을 사유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하는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된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변화와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인 원리들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이 되고 미리 사유된 위험을 통해서 이런 윤리학인 출발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거죠. 요나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에 사유된 위험이 바로 공포의 발견술인 거죠. 의 발견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9단원과 관련돼서 요나스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모의고사에서도 요나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나스는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되어졌던 부분인데 수능 특강에서는 그렇게 강조가 안 되다가 지금 수능 완성에서는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스도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 보아주시고, 요나스의 이야기는 잘 정리를 해 놓아야만 수능에서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꼭 봐주시고, 기존에 요나스가 조금 약화되었다 뭐 이랬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좀 차근차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뭐 공포의 발견술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1번. 전통적인 윤리학이 책임 개념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라가 아니라 새로운 윤리학이죠. 새로운 윤리학이고요. 2번.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위험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라 했는데 공포의 발견수는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그냥 예상해서 위험을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발생할 위험이 아닌 발생된 위험만 봐라가 아니라 예측해야 되니까 발생할 위험도죠. 아니니 틀렸습니다. 4번. 미래의 희망보다는 미래에 닥칠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렇죠. 공포의 발견술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과학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라가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단원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이제 다음 단원은 10단원인데 정보사회와 윤리 단원은 정말 배경 지식이 없으셔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단원은 개인적으로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단원, 우리 조금 어려운 환경단원이죠. 환경윤리 단원에 들어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단원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어봐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